말씀드릴 거는 기생충학자로 살아가기라는 게 주제로 제가 일단 미리 결론 말씀드리면 짝짓기의 중요성입니다. 짝짓기. 근데 기생충들은 그러니까 한 개체가 영속되려면은 짝짓기가 잘 돼야 되고요. 기생충들은 그래서 이 짝짓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거의 인생의 낙이 짝짓기입니다. 우리 사람은 과연 그러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품고 이 강의를 했고요. 근데 제 얘기를 그냥 제가 이제 걸어온 삶을 통해서 짝짓기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24년째 기생충을 연구하고 있는 기생충 학자고요. 우리나라의 기생충 학자가 혹시 저밖에 없는 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50명쯤 되고요. 제가 이제 지식이나 연구 실력 면에서 한 20분 정도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시고 국내 유일의 기생충 박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제가 이제 매스컴에서 좀 나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빚어졌고. 그러니까 기생충은 잘 아시다시피 올해 6월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 6월이 거의 통째로 없어지다시피 했잖아요. 메르스는 참고로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고 얘네들은 인체 감염되면 이렇게 폐를 갖다 이제 망가뜨리는 그런 무서운 애들이죠.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바이러스는 나쁜 애들이다. 그리고 에볼라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에볼라 바이러스도 2014년에 10,000명을 죽인 그 무서운 바이러스고요. 이게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갈까봐 지구촌이 다 전전 궁금했던 그런 적이 있고, 이거는 참고로 여기 걸리면 온몸에 눈, 코, 입을 비롯해서 온몸의 구멍에서 피가 나오는 그런 무서운 질환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역시 바이러스고요. 반면에 기생충은 어떠냐? 기생충은 이렇게 이제 기생충 보고 얘네가 더 귀엽게 생겨서 그럴 수도 있어도 증상은 정말 얘네들은 너무 착해요. 보시면 가장 흔한 증상이라봤자 항문지 가려움 이 정도가 이게 고장입니다.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응급실 가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긁으면 되는 거고요. 이 요충이 항문을 긁게 하는 거 있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요. 모성이죠, 모성. 이 항문 주위에 알을 낳고 이거를 이제 사람 손에 묻혀서 다시 입으로 들어가면 자기 자손들이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 일단 알을 낳고 항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가르게 하는 거거든요. 이 정도 긁어줄 그런 여유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그 마을은 뭘 품고 있는가? 기생충을 품고 있는가 생각해요. 근데 애들과 달리 어른들은 이제 이렇게 옷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긁어도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긁어주셔야 되고요. 애들이 이제 기생충 애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애들은 또 시시때때로 손을 입에다 가져간다는 게 좋은 점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해서 요충화를 많이 퍼뜨릴 수 있다는 게 기생충의 점입니다. 그러니까 기생충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자손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이거가 이제 유일한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생충의 정신을 이제 말해주는 거는데요. 이 기생충은 5m쯤 되는 기생충이지만 벽에 딱 붙어가지고 그냥 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마음 먹고 여기를 막아서 음식물의 통로를 막으면 얼마나 수치가 힘들겠어요. 그러는 하는 대신에 딱 붙어가지고 길을 내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기생충의 정신인데도 우리 사람들은 이런 걸 발견하면 참지 못합니다. 몇 년 더 산다고 얘네들이. 이렇게 바로 개처럼 끌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게 나오면 충격이라는 그런 기사를 동원해서 막 비난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사람에게 없는 기생충인데요. 이게 이제 시몬토어라는 기생충으로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기생충이에요. 왜 얘네들이 매니아가 있냐면, 이거는 물고기의 혀 근처에 살면서 혀를 갖다 썩게 만들어요. 그래서 혀가 떨어져 나가면 얘네들이 그제야 정신을 차립니다. 내가 뭔 짓을 했지? 그래서 물고기한테 얘기를 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이제 남은 평생 네 혀 노릇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물고기 혀 주변에서 먹이를 물고기가 먹을 때마다 혀 노릇을 해줘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잘못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 정도로 이렇게 책임감이 뛰어난 기술이라면 이거 어떨 때 보면 사람보다 잘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어떤 영화 감독이 이거를 주제로 영화를 만들기로 했어요. 더 베이라는 영화인데 영화는 망했지만 어쨌든 그 감독의 그 정신 이런 건 되게 높이 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그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기생충이 이렇게 책임감이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냐? 사람들이 캔에서 이 기생충이 나온다 그러면
고소를 하고 뭐 배상금을 물어내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면서 막 그 식당 가지 말자 뭐 이런 농성을 하거든요. 이 기생충은 물고기의 기생충이기 때문에 사람이 먹어도 사실은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냥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되는데 그냥 예민한 거죠. 기생충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제 예민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도 포용하지 못할 그런 이 훌륭한 기생충을 포용하지 못할 정도로 각박한 사회라는 게 좀 안타깝고요. 매스컴에서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매스컴은 항상 기생충을 안 좋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시면 거대 달팽이, 인간이 기생충까지 옮겨라고 딱 끝내면 되는데 미나리 날거 먹었다가 뭐 기생충 걸려라고 하면 되는데 충격. 이게 제일 어이없는 기사인데요. 파울로 자유 아메바란 얘네들이 뇌에 사는 기생충이에요. 근데 뇌 먹는 살인 아메바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세포 잡아먹어 충격.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뇌에 살면서 뭘 먹겠어요? 뇌를 먹어요. 예를 들어서 뇌에 살면서 간을 먹어. 그럼 너무 충격이죠. 어떻게 간을 먹냐. 근데 이건 뇌에 살면서 뇌 먹는 거죠.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제가 기생충 영역을 하면서 이제 사명감을 느꼈어요. 저도 이제 그 외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거고 기생충도 외모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거잖아요. 이제 기생충을 변명하자는 생각을 해서 그 올해 이제 작년 2월에 이런 기생충이 나와서 이제 한바탕 전국이 난리가 나고 사람들이 구충제를 먹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 했습니다. 알고 보면 순간 우리 친구다. 많은 분들이 저런 친구들이 실수 회 못 먹겠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했지만 그래도 일부 넘어간 분들이 있어요. 착한 기생충이래요. 머리라도 쓰다듬어 줘야 돼. 나와 친구가 되어줄래? 이렇게 좋지만 이런 분들이 계시죠. 올해 3월달에 이제 고래해충 사건 나왔잖아요. 고래해충. 이것도 대표적인 오보고 솔직히 사실은 좀 배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 오보인데 얘네들이 유벽을 뚫지도 않습니다. 뚫지도 않고 그리고 유벽을 잠깐 머리를 잠깐 파묻고 그냥 그러다가 죽는 건데 이걸 보면 유벽을 뚫고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변명을 했죠. 고래해충 탓에 회 못 먹냐? 모비 잡자고 대포 쏘냐? 이런 이제 주장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되게 바보 같은 말이었어요. 이거는 옳은 말이 아니었는데 그랬더니 제일 공감 많이 얻은 게 모비 잡자고 대포 쏘는 게 비유가 적절하다. 공감 1114. 이게 안타까워요. 저도 해보니까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전국 횟집 로비의 결과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니나 많이 처먹으라. 어디서 약을 팔아. 횟집 사장이 이런 게 다 부탁하느냐. 이걸 보면서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다 이 생각이 오히려 기뻤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10월달에 노벨 생리의학상 탄 분들이 전부 이제 기생충에 약간 관련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말라리아 약을 이제 개발하신 분이고요. 앞에 두 분은 나머지 두 분은 휘선사상충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눈을 갖다 멀게 하는 기생충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기생충이 일부러 멀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요. 어쨌든 이거 보시면은 이게 아이가 눈이 먼 이제 그 아버지를 지팡이에 끌고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 눈이 멀어서 이제 이 아이에 끌려서 이렇게 다니는 굉장히 안 좋은 질환이죠. 이거에 대해서 약이 따로 없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앞에 두 분, 일본 분하고 아일랜드계 미국인 그분이 여기에 대한 약을 만드셨어요. 아이보맥틴이라는 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노벨상을 이제 탔는데 이게 참 감동적인 건 뭐냐면 일본이나 아일랜드나 이 훼손사상충이라는 기생충이 없습니다. 이거는 오직 사하라 남부의 그 아프리카에만 있어요. 근데 정말 선진국이라는 거는 자기 나라에 없어도 그 나라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이제 고통에 마음 아파하고 이거에 대한 약을 개발하는 이런 게 선진국이 아닐까 이제 싶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투유 여사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말라리아 정말 죄송한데 좀 보고 하겠습니다. 투유 여사는 갑자기 없어 보이지 않나요? 투유 여사는 말라리아 이제 치료제를 개발했는데 말라리아 치료제가 원래 쓰던 게 있었어요. 클로로퀸이라는 약을 쓰고 있었는데 그 약에 대해서 이제 말라리아가 엄청난 내성을 발휘함으로써 뭐 해마다 200만 명씩이 죽었어요. 전부 아프리카에서 되게 죽어서 우리가 잘 몰랐을 뿐이지. 그러니까 1년에 200만 명이면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이 말라리아가
사람을 죽이는 이유는 이겁니다. 회충은 사람 몸에서 평생 살 거기 때문에 그 회충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중수주라는 건데 그러니까 평생 살 집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말라리아는 중수주가 모기란 말이에요. 모기. 그러니까 사람에 있는 말라리아는 어떻게든지 모기한테 가야지 짝짓기를 하고 애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사람이 모기한테 편하게 좀 물릴 수 있도록 사람을 갖다 이제 열이 나서 누워있게 만들거나 아니면 또 뇌를 막아서 혼수 상태를 일으키는 거죠. 이게 뭐 그렇기 때문에 말라리아 때 사람은 많이 죽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죠. 집안 면서는 이렇게 깨끗이 꾸미고 깨끗하게 쓰려고 하는데 공중 면서는 막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거 왜냐면 한 번 닦는 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말라리아도 사람을 공중 면서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진짜 면서는 모기인 거죠. 근데 이 투유 여사가 개똥쑥이라는 데서 아르테미신이라는 이 약을 개발함으로써 말라리아 사망자가 해마다 200만 명 이상씩 죽다가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이게 말라리아 사망자가 줄어들기 시작해서 현재는 한 60만 명 정도 사망하는데 이렇게 많은 생명을 살린 공로로 이 노벨상이 수여됐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제가 쓴 책 중에 기생충 열전이라고 기생충 책 시장을 평정한 그런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까지 그 기생충으로 노벨상을 탄 사람은 두 분 다 말라리아 연구에서 타신 분이고요. 제가 여기 썼잖아요. 세 번째 노벨상은 어쩌면 중국의 투유 여사가 그 후보다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예언이죠. 여기에 대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가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너무 30년생으로 80세가 넘었다. 빨리 좀 돌아가시라. 이런 말도 합니다. 이게 제 책이 한 2개 국어 정도로 번역이 돼서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웨덴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론 이게 지어낸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게 아닌가. 이상하게 이 투유 여사가 이제 노벨상을 타고 나서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너는 뭐 하냐? 저는 이런 거 합니다. 로비.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 천하게 보는 기생충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그냥 흥미를 가지고 연구하면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기생충 박물관이 좀 만들어져야 되고요. 일본이 그 과학이 발전한 이유가 바로 이런 그 기생충 박물관이기 때문입니다. 이 도쿄에 있는 네브로 박물관은 이 기생충 박물관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과학자의 꿈을 키우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여기 자주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기생충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바이러스나 뭐 다른 걸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원할 때 기생충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로또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한 적이 있는데 뭐 로또가 진짜 안 되더라고요. 10년 넘게 샀는데 오늘 강의 내용은 이겁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짝짓기에 관한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저희 이력을 잠깐 보시면 제가 이제 어릴 때 모습입니다. 이 얼굴로 이 중고등학교를 살아야 됐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런 얼굴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못생긴 얼굴이었고요. 한 반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흔치 않았고 제 별명이 와이셔츠 단축구멍이에요. 세월전원이라고 부르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친구도 없었고 많이 외로웠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도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이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저를 미워한 이유는 못생겼다. 정말 신기한 거는 아버님이 저하고 당연히 많이 닮았어요. 근데 이남이녀를 아버님이 낳으셨는데 저희가 다 눈이 작고 여동생과 누나도 이제 힘겹게 결혼을 하긴 했지만 그 넷 중에서 제가 제일 못생기긴 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사진관에 가서 아버님 심부름으로 사진관에 갔더니 제 얼굴만 딱 보고도 아버님 사진을 내줄 정도로 아버님과 제가 닮았는데 저를 이렇게 못생겼다고 미워하시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일기장을 봤더니 민희는 누굴 닮아 저렇게 못생겼을까 이런 탄식이 나와요. 그걸 보고 좀 약간 이해가 안 갔죠. 그래서 내가 이 사진은 그 아이가 커서 이렇게 됐고요. 이 사진을 보고 제가 이제 많이 충격을 받은 게 제가 이 정도인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사진이 저희 학교 홍보팀에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 처음에 금방 끝날 거라더니 자꾸 많이 사진을 찍더니 100장을 찍고 제일 잘 나온 사진이라고 이걸 보고 저는 굉장히 놀랐죠.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신조가 저는 못생겼기 때문에 꾸며봤자
소용이 없다. 그냥 생긴 대로 살자라고 생각했는데 이 이후로 제가 머리 이제 파마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약간 꾸민 얼굴이에요. 이거는 뽀샵도 좀 했어요. 이게 앞으로 대표 사진으로 이제 쓰일 건데 머리 파마하고 이러니까 저도 훨씬 낫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느꼈고 못생길수록 바꿔야 된다는 걸 느꼈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머리를 파마했는데도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하는 걸 보면은 와 저렇게 못생길 수도 있구나. 어떻게 눈이 작을 수가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사진을 한번 찍어서 블로그에 올렸더니 댓글이 이런 게 달렸어요. 누군지는 몰라도 추천 메시지. 눈코입만 가리니 저희 엄마는 싱크로율 100%. 엄마 마음 좋은 슈퍼 아줌마. 이게 네 여자 같아요. 어떤 6살짜리 아이가 남자야 여자야. 암수만 있는 지렁이 이렇게 근데 지금이야 이게 뭐 못생겼다 그래도 좀 넘길 수 있지만 어릴 때는 이런 말들이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삶에 의욕이 없었습니다. 그냥 대충 살고 빨리 죽자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제가 진짜 그대로 자랐으면 이건 진짜 복폭이 돼서 이 길가를 걷고 있을 수가 있는데 다행히도 제가 중2 때 어느 날 이제 거울을 보고 제 얼굴에 많이 놀래요. 그 당시에는 거울이 흔한 시절이 아니라서 거울을 볼 때가 자주 없었는데 거울 보고 놀래서 이 얼굴로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시작하죠. 그래서 공부를 막 했더니 제 IQ가 사실 127이거든요. 뭐 이렇게 아주 나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서울대 뭐 갈 정도 그런 IQ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과 나중에 이제 대학 가서 저희 친구들을 봤더니 전부 다 140, 뭐 138, 뭐 이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순전히 이 머리를 시간으로 떼었어요. 왜냐면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을 원 없이 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태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거울을 보면 정신이 바짝 들어요. 절박감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공부를 좀 잘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성적이 점점 올라서 중학교 2학년 때 반에서 한 20등쯤 하던 애가 나중에 이제 졸업할 때 3등으로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는 점점 공부를 잘해서 이 전교 1등을 차지하는 이런 정말 기적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뭐가 돼야 된다는 생각은 없었고요. 그냥 뭐 목표가 공부 잘하는 거였어요. 근데 나중에 문과를 가려고 했더니 적성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저는 의대에 적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놀랬죠. 저 같은 사람에게 무슨 적성이 있겠냐 싶었는데 의대로 가라고 하니까 그렇구나 하고. 근데 저처럼 뭔가 이렇게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은 그런 적성 검사 같은 거를 신처럼 모셔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저도 의대로 가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당시는 뭐 수능 대신에 학력고사를 봤는데 학력고사를 굉장히 애매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하는 이제 그 서울의대를 갈까 말까 한 그런 성적이었어요. 그때 이제 고민하는데 저기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연세의대를 갈 거면 서울공대를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은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애들을 어떻게 하면 서울대를 또 보낼까 이런 고민을 하셨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제 친구 중에서 원래부터 법대를 가고 싶어 했고 고대 법대가 꿈이었던 애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성적고사를 보고 나서 그 점수면 서울대 지리학과에 갈 수 있다고 서울대 지리학과를 가라고 꼬셨어요. 걔를. 근데 걔가 막 넘어가서 지리학과 다니는 선배도 몇 명 만나봤는데 선배들이 하나같이 하는 거야. 야 오지마 이래가지고 그 친구 결국 이제 고대 법대를 갔고 고시 합격해서 지금은 이제 LG에서 상무를 하고 있어요. 법무팀. 사실 그 출세했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 지리학과를 갔으면 지금쯤 아마 뭐 대동여지도 만든다고 전국을 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거 보면 참. 근데 저는 어쨌든 간에 서울공대를 다니는 쪽 그렇고 해서 그냥 일단 도전해 봤는데 이때 이제 학원에서 나오는 기준표를 보니까 8군데에서는 제가 붙는다고 그러고 7군데는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뭐 안 되면 재수하시라고 했는데 다행히 붙었어요. 그러면 그때 정말 다행인 게 뭐냐면 제가 67년생인데 빠른 67이에요. 67년 2월생. 근데 서울대는 그 당시 나이가 어린 순서대로 뽑았어요. 그래서 뭐 커트라인 중에서는 제가 거의 수습이죠. 그리고 66년 4월까지 붙었으니까 뭐 제 밑으로 여유가 있었고요. 65년 9월생인가 그걸 봐서 운전대 되게 붙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부는 물론 이제 뭐 이런다고 해서 뭐 노력만이 다가 아니겠죠. 노력으로 공부를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뭐 공부는
노력 갖고 안 되고 재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는 공부는 노력으로 된다고 좀 어느 정도까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다음에 한 게 글을 잘 쓰려는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왜 제가 글을 잘 쓰려는 생각을 했냐면 나중에 이제 좀 대학하고 뭐 그러고 나니까 지나온 그러니까 친구도 좀 생기고 이러고 나니까 지나온 세월이 굉장히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부당한 대접을 받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한번 좀 떠야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뜰만한 게 뭐가 있을까 막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글밖에 없어요. 글. 왜냐하면 제가 이제 글을 좀 그래도 쓴다는 말을 들었고 특히 이제 의대는 어떤 데냐면 주어 동사만 잘 갖춰도 천재 작가 소리를 듣는 곳이에요. 의대 사람들 글을 너무 못 써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의대 사람들이 계속 제가 글 쓸 때마다 동아리 회지에 제가 이제 글을 썼거든요. 거기 글 쓴 거 보고 다 천재라 그래서 진짜인 줄 알고 그걸 모아서 책을 냅니다. 제목이 소설 마티우스. 마침내 태어난 우리의 스타. 여기 중간이고요. 마티우스라는 탐정이 계속 나오는 게 뭐 이런 거고 13만 7천 권을 예상해요. 제가 내렸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원망스러운 건 저희 출판사 사장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출판사 사장님이 이제 기자를 그만두고 출판사를 차렸는데 이런 원고를 가지고 오면 저를 말렸어야죠. 이건 아니다. 의뢰야 되는데 출판 사장님이 더 흥분하셔서 사장님은 100만 번 팔린다고. 그러니까 그 출판사가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두 번째 책을 거기서 냈는데 그러고 나서 망했으니까 어쨌든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어쨌든 제가 느낀 게 제 책이 되게 쓰레기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자 사인을 해주려고 교보에서 장복을 하고 그랬는데 한 번도 그러니까 보름이 넘도록 한 번도 안 팔리는 거예요. 책을 좀 펼쳐보던 사람이 있었는데 다 뭐 던져버리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다른 책을 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한비아님 책이나 뭐 이우혁 씨의 퇴마록 같은 걸 봤더니 초반부터 몰입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때 알았죠. 지금 이거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제 책이 나중에 제가 베란다쇼로 뜨고 나서 협박을 받는 이유가 돼요. 그러니까 네가 쓴 옛날 책을 갖고 있다. 이러면 제가 무섭잖아요. 그래서 얼마면 되냐고 얘기하면 되게 2만 원 선에서 책이 6천 원인데 2만 원 보내고 제 책을 받는 식으로 한 3번 정도 됐어요. 3번. 안 되겠다 싶어서 책을 이제 베란다쇼 출연료로 다 절판을 시켜버렸죠. 되게 좋아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안 되겠다.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알아봤더니 다른 작가들을 보니까 정말 정신적인 책벌레였던 거예요. 다들. 그래서 지옥훈련을 이제 시작하자 그래서 매달 달력에 표시하면서 10권 이상 책을 읽었고요. 그리고 블로그를 만들어서 하루에 2편 정도 항상 글을 쓰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10년 넘는 지옥훈련을 시작을 하죠. 근데 제가 좀 조급했던 게 뭐냐면 충분히 지옥훈련을 한 10년쯤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책을 쓰면 좋았는데 제가 마음이 좀 조급했어요. 그러니까 40 넘어서는 인생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때 더서 뭐하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30대를 거의 이런 책들을 내면서 보내는데 이 책들이 하나같이 다 망하고 이제 저의 흑역사를 장식하고 있는 책들이죠. 망할 때마다 좌절했지만 제가 저는 그래도 딴 거 몰라도 노력을 한번 하고 확실하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어떻게처럼 일어나서 다시 지옥훈련을 하고 그리고 지옥훈련 13년째가 됐을 때 이제 드디어 제가 전날 밤에 대충 써놓고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시전할 뻔 너무 잘 썼어요. 이게 내 그림인가 인간의 그림인가 뭐 생각이 들어서 근데 결국 이제 제가 경향신문에 칼럼을 쓰는 사람이 됐고 그리고 결국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죠. 제가 쓴 이 기생충 열정이 제 생애 처음으로 이제 어떤 분야의 베스트셀러 어떤 분야든 여기 이제 딱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전에 내 책들을 몰래 이런 데 갖다 놓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자발적으로 혼자 올라오는 거는 처음인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책이 나오고 이세라는 거, 특히 이세가 뭔지 아시죠? 네. 책 3,000부 찍고 다 팔리면 이제 2,000부도 찍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세를 보통 찍어본 적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이 책은 나오자마자 한 일주일 만에 이세를 찍고 좀 있다가 보니까 4세를 찍는 거예요. 저는 목표가 5세였는데 4세를 찍으니까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진짜 10세만 찍으면 딱 좋겠다 했더니 이제 아내가 내조를 하기 시작하죠. 어떤 내조냐면 말이 씨된다는 그런 의미로 저를 십자라고 부르기 시작하죠. 아내가 이제 뭐 말할 때마다 야 십자야 밥 먹어. 야 십자야 너 내일 뭐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저를 3개월간을 저를 되게 불러요. 이 내조 끝에 제가 드디어 이제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여기 뭐 출판 10세를 찍고 올해도 이제 12세까지 거의 찍었다는 놀라운 성공을 거두죠. 뭐 나중에 이제 방송에도 나갔지만 사실 방송에 이제 제가 나가고 나서 이제 물론 이제 제일 안 좋았던 게 저는 워낙 말을 안 하고 살았던 거라 사람이라 막그 떼토크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람이 한 10명 모여서 막 서로 말하려고 싸우는 그런 거에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때려치자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쓰는 칼럼이 주로 이제 제가 이제 남 까는 거에 일각은 있다는 거를 칼럼을 쓰면서 알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PD나 이제 그 국장급에서 PD들한테 연락이 와서 좀 글 좀 그만 쓰면 안 되겠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압력이 많이 들어왔는데 예전에 보니까 제가 뭐 방송으로 뭐 그렇게 재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로 뻗어나갈 것도 아니고 뭐 그래서 그냥 혹시 안 맞는구나 때려치고 그냥 글에만 전념하고 있어요. 이제 올해 벌써 테이블을 냈고요. 내년에도 이런 책들을 낼 예정인데 그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뭐 10만 부 넘기는 뭐 추억 베스트셀러를 쓴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노력에 재능이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냥 재능이 없어도 노력은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해도 이렇게 저 정도는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책을 내주겠다는 출판사가 있고 독자들이 있으니까 진짜 노력으로 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노력으로 이제 오늘 말씀드린 짜치기에 관한 겁니다. 사람도 사실 노력이 되게 필요하잖아요. 노력으로 사람은 거의 인내와 노력이죠. 근데 저는 이제 나중에 외모에 한이 들어서 나중에 미녀와 결혼했는데 이 얘기는 잠깐 에피소드고요. 제 아내가 얼마나 이쁜지에 대한 에피소드입니다. 그 어린이날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아내가 중앙선에서 노란선이 아주 굵게 걸리는 데서 불법 유턴해요. 그리고 경찰차가 쫓아오는데 도주를 합니다. 골목길로도 도주를 하다가 걸려요. 저한테 쓰면은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저는 별 아무 잘못 없이 그냥 길을 가는데 경찰차가 세웠더니 이거 네 차 맞냐고 차가 아니냐고 한번 이런 꼴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갔었는데 저는 이제 걸렸을 때 조수석에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이건 뭐 빠져나갈 방법이 없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내가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이런 동작을 취해요. 그리고 어린이날인데 받아를 내요. 아내가 그때 나이가 43인가 그랬어요. 그럼 저는 말이 되냐고 했었는데 경찰이 다음부터 조심하라고. 아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딱지를 안 뜯다고 맨날 자랑하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싶었고요. 저는 이때 이제 뭘 느꼈냐면 딱지비가 굳었다 이런 거보다도 인생은 외모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어쨌든 저는 그 아내랑 이제 8년째 금술 좋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제 글을 쓴 걸 보니까 신혼이신가 봐요. 아내 자랑을 많이 한다 이렇게 있는데 이 말은 신혼이 아니면 이제 이런 친한 관계가 되게 어렵다는 이런 뜻을 담고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에는 이렇게 되기까지 약간의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그 당시 이제 20대 후반의 여자를 한번 사귀었는데 이 여자분을 집에서 반대했어요. 반대한 이유도 뭐 시덥지 않은 이유라서 그냥 저는 계속 집안 반대하니까 맨날 괴롭다고 술만 마시고 맨날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믿어지지 않겠지만 저를 따라다니는 여자가 있었어요. 얘가 이제 재벌집 딸의 의사예요. 재벌집 딸이라는 게 재벌이 뭐 SK 이런 재벌은 아니고 부산에 있는 땅 중에서 뭐 한 30% 정도가 얘네 땅이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런 재벌이에요. 그래서 진짜 부자죠. 근데 거기다 의사하니까 어머니가 완전 깜빡 죽었고요. 그 얘네 집에서 한번 송이버섯을 한번 이렇게 몇십만 원어치를 선물을 했는데 어머니가 여기에 넣어요. 송이버섯. 근데 송이버섯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저는 이 이후로 송이버섯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좀 어머니가 이 송이버섯을 받고 어머니끼리 만난 말을 잡아요. 그리고 저는 동의도 안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때 좀 허리가 많이 아프셔서 계속 입원 막 왔다 갔다 입원하시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그냥 효도 차원에서 결혼을 한번 하자 생각하고 결혼을 어쨌든 해요. 그냥 그 어떤 여자를 정리하고 결혼을 딱 했는데 왜냐면 저는 모든 거를 그 노력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사랑도 노력으로 이제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공부 글쓰기도 노력으로 했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얻어준 아파트가 이겁니다. 그 정도 49평. 제가 남들한테 너무 티낸다고 33평으로 해달라고 안 되겠냐고 빌었는데 안 됐어요. 49평을 우리가 사야 된다. 그래서 49평 아파트를 이 어마어마한 아파트에서 이제 제가 살게 됐죠. 하지만 이제 그 집이 아무리 좋아도 역시 그 노력만은 안 되더라고요. 그때 그 제가 딱 결혼하고 한 다음 달부터까지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생각이 좀 들었던 거의 그러니까 6개월 정도 거의 지옥을 만났어요. 이 지옥이 뭐 특정인이 잘못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전화 집사람이라든지 전화 전처나 좀 안 맞았던 거죠. 둘이 서로 너무 안 맞아서 집에 있는 거 서로 있는 것 자체가 막 천천히 왼수 같은 그런 관계 너무 괴롭잖아요. 한 집에 사는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 서러우니까. 나중에 이제 6개월 후에 이제 가출을 하고 첫 번째 가출을 하고 네 번째 가출을 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번에는 가출이 좀 오래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짐을 이제 다 싸가지고 이제 나오죠. 그러고 나서 집에 안 들어가고 혼자 사는데 제가 이때 이제 원래 이렇게 살던 사람인데 약간 지옥의 밑바닥에 내려갔다가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밑바닥 생활을 6개월 정도 하니까 이 그냥 벤치에 앉아 있는데 행복감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아 이게 어떻게 얻은 자유인가. 그래서 정말 입새에 부는 바람 한 점에 널 행복해하는 만족하고 너무 그게 아름답고 구름이나 모든 게 다 아름다워. 이 이후로 2002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우울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너무 세상이 아름답고 감사드리고 막 이러는 거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오버를 하는데 그냥 착실하게 살아도 되는데 제가 여기서 독신주의자가 됐죠. 나중에 이제 죽어도 제가 잘 되는 걸 보지 못하겠다고 도장을 안 찍어줘서 4년 가까이 소송을 하다가 이제 어쨌든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다시는 결혼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고 들깨처럼 살아요. 제가 그냥 확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랬냐면 이제 저는 집에 가면 마누라도 없으니까 너는 불쌍한 애구나라고 그런 친구들이 그런 시선을 보내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거대한 조직을 만들어요. 한 200명 정도 되는 거대한 조직을 만들고 걔네들하고 매일 조직원들하고 이제 오늘은 내 이름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야 섬이라고 술 마시려면 2달 기다려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거의 맨날 술만 마시고 살았고요. 그리고 이런 게 어쩌면 제 모습이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천안역에서 자다가 누가 이제 본 적도 있고 막 그런 적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남들한테 외롭게 보이지 않으려고 막 정말 애쓰고 막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놀랍게도 여자가 막 대시를 해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얼굴에 전과까지 있는데 이제 전과까지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자들이 정말 대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깨달은 게 뭐냐면 20대 초반의 여자분들은 저를 소개팅 자리에서 5분 만에 거절하고 집에 바쁘다고 갑자기 도망갔던 그 여자분들은 20대 초반에는 외모를 많이 보지만 30대가 지나니까 이제 사람이 그냥 직업 괜찮고 변태만 아니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많이 보내있어요. 그래서 제가 20대 같으면 꿈도 못 꾸던 그런 여자들이 저한테 그러니까 손을 보러 나와서 저한테 그냥 좋다고 결혼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랬고 그래서 이 나라는 참 남자한테 유리하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참고로 제가 독신주의자한테 왜 선을 봤냐면 이 모든 사건의 범인이신 어머니께서 미안한 마음에 선을 한번 볼 때마다 5만 원을 주셨어요. 그때 보니까 5만 원을 주고 딴 여자를 만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5만 원 커피값 2만 원 사고 3만 원 보다가 조직원 불러서 술 먹고 막 이렇게 살았었어요. 결혼할 뜻이 전혀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아내를 만났을 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거는 뭐냐면 제 아내가 이제 이쁜 애들이 다 그러듯이 한 2, 30분 늦게 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 책을 열심히 읽고 있었는데 아내가 들어오고 와서 이제 자리에 앉지 않고 제가 책 읽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느라고 제가 그렇게 못생겼다는 생각을 못했대요. 어쨌든 그게 되게 좋았고 두 번째로 이제 저는
집사람이 제가 그때까지 만난 연예인 빼고 집사람 그러니까 만난 여자 중에서 제일 이뻤어요. 제가 오죽하면 어머니가 저한테 항상 야 미나 별 여자 없다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다 그랬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얼굴 뜯어먹고 살더라고요. 어머니가 집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뭐라 그랬냐면은 미나 네가 그렇게 눈이 너무 밤이야? 이렇게 이제 그 정도로 제가 어쨌든 집사람을 만나고 나서 이제 제가 갈등을 하죠. 그날 헤어지고 집에 가면서 이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하는 게 저는 이제 들깨처럼 사는 사람이 너무 좋아서 거기서 이제 결혼하면 그렇게 못 사는데 그게 너무 아쉬웠고요. 그 조직원들은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막 망설이다가 안 되겠다 하고 그냥 삐삐 결국에 이제 문자를 보냈죠. 뭐 잘 들어가셨어요? 뭐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데 그 문자를 보내면은 결혼을 왠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어쨌든 결국 결혼을 했죠. 수원지 결혼을 이제 하고 제가 이때만 해도 저는 결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었어요. 사람이 한 번 이렇게 이제 정도가 있으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동정을 받아도 두 번째면 이제 상습이 되잖아요. 상습. 이번이 이제 마지막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살아보니까 다행히 집사람은 제가 원하던 그런 사람이었고 지금 행복하게 8년째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여자분들도 많이 계신데 여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분들도 뭐 남자였잖아요. 잘생기면 좋잖아요. 근데 왕자랑 결혼을 해서 하녀로 사는 것보다는 돌쇠랑 결혼해서 마님으로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집사람 같은 경우 철저하게 저를 모습으로 부리고 있는데 저는 모습으로 살면서 되게 행복하고 집사람도 행복하고 하니까 서로 윈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월급 이외에 뭐 과외로 이제 돈을 벌어오면 집사람한테 바로 갖다 주거든요. 그래서 집사람이 이제 돈을 세면서 내일은 더 벌어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뭐 집사람이 주고 이제 뭐 하는 일이 뭐 쇼핑이나 뭐 아니면 뭐 다운받아서 뭐 보고 막 그런 거 이제 하면서 그냥 정말 편하게 살고 있고 저는 아내를 모시고 그렇게 있는데 근데 못생긴 남자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미녀에 대한 환상이 있다. 이걸 좀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못생긴 애들은 되게 여자한테 너무 잘줄 마음의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너무 외모만 따지시지 마시고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여자 얼굴만 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30억 가진 오남이와 루일풍 같은 김태희 누구 선택할 것이냐. 당연히 김태희를 선택하겠죠. 그때 투표 결과가 쉽게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도박한 김태희, 저치가 오남이. 이건 사실 도박하면 좀 위험한 건데도 다 그쪽으로 택하더라고요. 그리고 365일 아픈 김태희, 빨리 경찰관 이런 투표를 해도 이걸 택하더라고요. 근데 결혼해서 아무리 이쁜 아니라도 계속 아프다 그러면 이게 잘 안 되는데 남자분들이 잘 모르는데 남자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근데 그런 거예요. 뭐 남자는 그냥 성격이 좀 안 좋, 그러니까 여자의 성격이 별로 안 좋아도 큰 지장이 없는데 여자는 안 그러잖아요. 여자는 어쨌든 여자는 뭐 남자 잘못 만나면 정말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정말 신중하게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자취학당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이 좋은 남자 만들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자들이 이상하게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여자 혐오 현상에 빠져 있고 이상하게 여자를 당연히 좋아하는 것 같으면서도 인터넷에서 욕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취학당에서 역점을 좀 기울여야 될 것이 집안일 하는 남자를 만드는 거 이런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집안일이 다 아시겠지만 집안일이 이런 거잖아요. 단순 노동이고 뭐 이거는 많이 한다고 느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인정을 못 받는 일이잖아요. 집안일 하는 주부들이 항상 뭐 하냐 그러면 집에서 논다고 하면서 되게 부끄러워하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되게 큰 일인 건데 그리고 이거는 휴일이 없이 365일 행해지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3일 연휴가 되면 남자들은 와 쉰다고 좋아하지만 여자분들은 내 새끼들하고 나한테 뭘 해먹을까 고민하고 이러는 날이잖아요. 이렇게 정말 힘들게 살고 팔뚝도 굵어지고 이런 일이 바로 집안일인데 우리나라 남자들이 OECD 국가 중에서 집안일 하는 거는 거의 최하위잖아요. 최하위. 남편 하루 갔다 온다는 시간이 뭐 보면 우리가 인도와 일본을 제끼고 최하위를 차지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기사가 나오면 웬만하면 그냥 반성하고 나는 집안일 좀 해야겠다 이 남편들이 이러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이제 지금 뭐 우리나라가 노동 시간이 제일 길다는 뭐 이런 식으로 막 진실을 막 이거에 대한 방어막을 치려고 막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자분들이 요새 이제 뭐 제일 바라는 여성상이 맞벌이 여성입니다. 맞벌이 여성을 제일 우선하면서도 놀라운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돈을 벌건 안 벌건 여기 그 가정관리가 하는 요새인데 보시면 외벌이 가구에서 남편이 19분 동안 집안일을 하고요. 또 맞벌이 가구에서는 24분 동안 집안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너무 안안한 거고 저는 이런 통계를 보면 남자들이 조금 이제 부끄러워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 커피숍에서 수다 떠는 시간이 얼마나 뭐 여자들이 얼마나 수다를 많이 떠냐 그리고 뭐 군대 갔다 와라 이런 얘기도 하고 집안일 전부 1시간 이내에 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 남자 근로 시간이 너무 길다. 근데 이제 여자분들이 남자를 사귀면 네이버 아이디를 알아봐서 그 사람이 무슨 댓글을 달았는지 이런 거를 좀 보고 좀 그냥 결혼할까 말까를 좀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결혼은 이게 인내심이 굉장히 필요한 일이잖아요. 청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아내도 그냥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가끔 의견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TV가 한대인데 내가 7번을 보고 싶은데 아내가 9번을 보고 싶다 그러면 타협안으로 8번을 보자 이럴 수가 없는 게 결혼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뒤에는 서로 이제 양보하고 참고 이래야 되는데 가끔 이제 양보를 내가 한 번 하면 왜 넌 안 해?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혼이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결혼은 거의 뒤에 인내심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결혼은 진짜 뭐 남녀 모두 혼자 살 때보다는 자유를 많이 빼앗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럴 때 한 명이 양보해야 되는데 예전만 해도 좀 나았던 게 뭐냐면 나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전만 해도 우리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60살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결혼하고 애들 대학 보내고 나서 남편이 막 슬슬 집여주려고 그러면 남편이 죽어요. 지금은 안 죽습니다. 거의 80까지 살아요. 80 몇 까지 살아요. 그러면 25세 결혼하면 55년간 한 사람이랑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되게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안 무섭구나. 저만 무서운 거예요? 저는 이제 40살에 40 넘어서 결혼했으니까 뭐 80까지 해봤자 40년이죠. 55년. 무섭지 않습니까? 진짜.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게 결혼의 힘든 거를 얘기하면 만델라 얘기를 합니다. 넬슨 만델라는 그 27년간 남아공의 감옥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고문당하고 매질당하고 이걸 참아냈어요. 그리고 강제 노동을 합니다. 이러고도 참아냈는데 나중에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부인하고 6개월 동안 지내고 이렇게 말해요. 이건 도저히 못해봤어요. 결혼이라는 게 이런 거 같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옛날에는 왜 이혼을 그렇게 안 했냐?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인내심이 정말 대단했어요. 이게 이제 어떤 논문에 나온 건데 이거는 이 여자분은 이제 천안에 사시는 분인데 60살이에요. 근데 이분 보시면 22years old라는 말 있잖아요. 이 무릎에서 기생충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처음으로 발견한 20년 전이에요.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이분이 병원에 안 가고 참아요. 아프지 않으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 기생충이 원래 무릎 근처에 있다가 이 하얀 선이 기생충이 온 자국이에요. 이렇게 와서 여기 발목으로 내려왔어요. 발목으로 내려와서 발목에 이렇게 있으니까 걸을 때마다 발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병원에 와서 수술을 받았더니 하얀 벌레가 나왔고 이게 이제 한 18cm 정도 되는 벌레를 꺼낸 거죠. 이것이 어쨌든 이 사람 몸에서 거의 20년 동안 살아있다는 거고요. 이 다라이에 넣으니까 얘가 활발히 잘 움직였어요. 이러니까 그 이혼도 안 하고 오랫동안 이런 인내심을 가지는 게 옛날 분들이에요. 옛날 분들이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강의를 너무 시간이 8시 40분까지 끝내라 해서 초조해서 방송을 너무 달렸더니 제가 불편하겠는데 죄송합니다. 네. 물도 좀 먹고. 그 인내심의 비결이 뭐냐?
옛날에는 버스가 하루에 한 번, 두 번 왔잖아요.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바로 이런 것들이 이분들의 인내심을 길러주는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도 이제 돌아가셨지만 병원에서 이제 뭐 병원에 그러니까 몸이 좀 편찮으셔서 병원에 오실 때 제가 10시 들으니까 10시까지 오시라고 그러면 8시에 와서 기다리는 게 거의 생활이 되십니다. 그런 인내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식으로 버스를 기다리며 인내심을 기르는 시대는 아니죠. 지금은 인내심을 이런 책을 통해서 길러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키호테를 축약본을 읽었을 겁니다. 이 돈키호테 이거는 723쪽짜리 책이에요. 이건 너무 재미없어서 일단 막 던져 때려쳤는데 이런 거를 읽으면 인내심이 엄청나게 길어집니다. 이제 저는 이거는 못 읽었지만 이 양철북이 읽었어요. 노벨 문학상을 탄 양철북인데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표지는 북이 나오지만 실제로 막상 책을 읽으면 북을 안 쳐요. 오스카가 언제 북을 치나 이러다가 너무 재미없어갖고 막 몇 번이나 쓰러질 뻔하다가 결국 이 책을 다 읽었어요. 다 읽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책도 읽었는데 앞으로 못할 일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잔소리를 하잖아. 잔소리하는 게 되게 한 말 또 하면서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얘기를 막 하는 건데요. 이런 얘기를 해도 변할 수가 있어요. 인내심이 길어졌어요. 내 양철북을 읽었는데 이 정도도 못 되니까 한번 이걸 견뎌야 됩니다.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대는 정말 완전 스마트폰에 빠져 있죠. 책을 읽지 않고 스마트폰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은 정말 내가 잡스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게 잡스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서는 정말 괴물이죠, 괴물. 스마트폰만 있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게 바로 스마트폰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뭐 외롭지가 않아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지루하지도 않고 지하철 타나 이걸 타나. 그러니까 지하철이 오지 않을 때는 여기 스마트폰 보고 지하철 타서도 집에 가서도 스마트폰을 보기 때문에 이제는 뭐 굳이 지하철이 안 온다고 짜증내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사람들 얼굴은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커피숍 가면은 이러고 있잖아요. 사람이 연애를 하고 뭐 이러려면은 외로워야 되잖아요. 외롭고 내 짝은 어디일까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짝은 스마트폰. 그래서 커피숍에서 보면은 혼자서 너무 즐거워 보여요. 그러니까 둘이서 있으면 오히려 무슨 말을 할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뭐 이러느라고 둘이서 있을 때도 계속 스마트폰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심지어 TV를 보면서도 스마트폰을 하고 야구장 가서 계속 스마트폰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구장 왜 간 겁니까? 캠핑 가서 계속 스마트폰을 하기 위해서 캠핑을 하는 거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은 스마트폰이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은 어쨌든 간에 인내심을 가장 떨어뜨리는 그런 거고 이런 화장실에 그리고 화장실에 여기 갈 때 화장실에 가서 그냥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인데 화장실 가서 그 일이 스마트폰을 하면은 좀 오래 걸리죠. 그래서 제 생각엔 앞으로 TV와 라디오가 굉장히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요새 공중 화장실에 대기 시간이 좀 길어지거나 이런 일이 많거든요. 나올 때 보면 사람들이 스마트폰 카메라 하나 다 두고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나? 저만 그런가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해요. 이거는 제가 국가적인 큰 위기라고 생각해요. 국민의 40%가 결혼을 안 해도 좋다. 왜냐하면 결혼하면 너무 이미 이제 국민들 인내심이 바닥이 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고요.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독서를 다행히 우리 대통령께서 유명한 굉장히 독서가라고 얼마 전에 알아서 좋은 일입니다. 대통령이 독서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도 독서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어머니들이 이제 어머니들한테 말씀드리자면 여자분들한테 나중에 결혼 생활을 좀 잘하려면 남자가 취미가 하나 있으면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애가 엄마 품을 이제 떠날 나이가 되면은 그때 되면은 엄마가 이제 약간 외롭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나중에 쓸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빠져들 만한 취미를 가져야 되고요. 개인적으로 원하는 취미는 테니스입니다. 테니스를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테니스를 그냥 뭐 수요일, 금요일, 뭐 이틀에 친다고 해도 일주일이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저는 요새 못 치지만 어쨌든 그 어머니들을 보니까 우리 엄마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동사무동에 한번 나온 어머니인데 혹시 이거 보셨어요? 이분은 게임 중독이에요. 어머니가 게임 중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딸이 도민이라고 해서 나왔어요. 근데 어머니 보시면 게임할 때 보면 되게 즐거워 보이시잖아요. 저는 엄마라고 해서 게임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하고 엄마가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즐거워 보낸다는 건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딸이 도민이라고 이제 한 이유가 뭐냐면 이 딸은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게임한다고 해서 뭐 할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친구가 오면은 다 뭐 스파게티도 해주고 비빔밥도 해주고 막 다 해주고 딸도 다 해달라는 거 다 해주거든요. 근데 이 딸이 왜 그 엄마를 동상이몽에 고발을 했느냐 그러면은 그거예요. 엄마가 즐겁게 지내는 엄마는 즐겁게 지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약간 깔려있어요. 근데 엄마가 자기 엄마가 취미도 있고 너무 즐겁게 게임을 하고 이러니까 이제 딸이 약간 화가 나는 거예요. 딸이 그래서 이제 딸이 엄마가 혼자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 있으면 딸이 이제 엄마랑 놀고 싶어 하고요. 지금처럼 보통의 자녀들이 그렇게 엄마랑 별로 안 친한 이유가 엄마는 항상 애를 보고 공부하라고 막 쫓아다니고 이러면 자식이랑 관계가 좋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공부하라는 말 안 하고 너도 같이 게임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솔직히 좋은 가족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도 오히려 더 알아서 혼자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러고 빨리 끝나. 어쨌든 엄마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다. 이 사실을 꼭 알아두시고요. 또 엄마가 행복하려면은 좋은 남편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나라 한 18만 되면은 이미 가부장에 아주 좁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취학 당에서 한 7살. 우리나라에서 그렇잖아요. 좋은 부부, 좋은 남편이 되는 법에 대한 교육은 어디서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늘 아쉽고 예를 들면 저도 어머니가 어떻게 이러냐면 저를 부엌 같은 데 얼씬도 못하게 하고 부엌에서 라면이라도 끓이려면 엄마가 달려와서 몸을 날리면서 냄새를 뺐고 저 이런 환경에서 컸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뭔지 깨달았냐면은 여성학 책을 공부하면서 집안일은 남자가 해야 되는구나라고 이제 깨닫고 나서 이제 책을 통해서 나중에 학습을 했는데 책을 안 읽으면 어떻게 그런 걸 하나요? 그래서 참 그게 하여간 여자분들은 결혼하실 때 남자한테 집안일 할 건지 아닌지 이런 면밀히 따져보고 혹시 하겠다 그러면 각서를 받아서 한 장만 각서가 한 장이면 남편이 훔쳐갖고 찢어버리니까 한 500장쯤 해가지고 곳곳에 붙여놓고 최소한 양심의 가책이라도 받는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자취학당에서는 좋은 남자, 일하는 남자를 좀 양성하는데 에너지를 쏟으면 진보도 저절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숨쉴 틈 없이 강의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시어머니가 며느리 괴롭히는 이유도 취미가 없기 때문에 취미가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니 정말 저희 어머니가 정말 좋은 어머니인 게 저희 어머니가 친구가 되게 많아요. 지금 저보다 거대한 둘을 건드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며느리가 온다고 전화 오면은 나 오늘 바쁜데 다음에 오면 안 되겠냐고 하면서 한 달에 한 번도 명절 때만 거의 오는 식으로 하거든요. 멋지시잖아요. 보통 시어머니는 할 일이 없고 심심하고 그러면 며느리는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때문에 취미를 알려야 된다. 저는 항상 테니스 좋아합니다. 테니스는 정말 제가 이거 보시면 테니스가 물병을 쓰러뜨리고 나서도 계속 물병을 보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결론은 뭐냐면 좀 자취학당에서 좋은 남자를 만들려면 집안일도 좀 하게 하고 책도 좀 많이 읽게 하고 이러는 게 저는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스마트폰을 좀 안 보도록 특히 우리가 아이디어를 짜낼까 생각을 해봐야겠고 이번 주 우리가 공동으로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젊은 애들이 스마트폰을 계속 보고 신문을 안 보잖아요. 저희 때는 다 신문을 보고 신문을 봐야지 세상 돌아가는 거 안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신문을 아무도 안 보잖아. 안 보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이제 신문을 보면 된다 생각하지만 스마트폰으로 보는 뉴스들이 주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누가 주로 이제 제일 많이 보는 뉴스가 성희롱, 성추행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독돌 정지 이런 기사들. 이런 기사들이 항상 상위권. 물론 이제 그런 기사들도 중요하고 없어져야 될 거지만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제일 경패로 지적한 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2014년 12월에 우리 현 정부에서 정윤회 씨의 비선 조직 파문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정말 비선 조직 파문이 우리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때 이제 조현아 씨가 비행기를 돌리는 바람에 일의 경중으로 따지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사실 비선이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사람들은 비행기가 유턴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두 번째로 여자가 이렇게 재벌 나오고 재벌도 여자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거에 격분해서 거의 정말 한 달만 두 달 가까이 지금 조연아 기사만 나오면 그냥 댓글이 몇천 번씩 달리는데 그런 거에 그러니까 인터넷의 속성이 뭔가 좀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위주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정치에 관심이 없어지고 정치에 관심이 없어지면 결국 이제 계속 보수가 계속 세상을 장악하는 거니까 현상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을 어떻게 하면 없애야 될까 생각을 듭니다. 최소한 저는 걸어가는 동안에는 스마트폰을 못하는 법안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위험하잖아요. 저희 학교 작년에 이제 작년 9월에 저희 학교 학생 하나가 스마트폰을 보고 길을 건너다가 이제 트럭에 쳐요. 걔가 만약 스마트폰을 이렇게 이어폰하고 이러지 않았었으면 육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있다 보면 트럭이 달려오고 있으면 몸을 날릴 수가 있는데 제가 그걸 미처 못했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에 대해서 경각심이 좀 일겠구나 싶었는데 오히려 엉뚱하게 속도계가 거기 그냥 하나 설치가 되고 그걸 끝이에요. 근데 지금도 학교 안에서도 그렇지만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가는 그 수많은 애들을 보면서 진짜 나라의 미래가 어렵고 어제는 잡스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잡스가 언제 그랬죠? 2007년인가 아이폰이라는 걸 처음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아이폰을 발표하잖아요. 그 전으로 터미네이터를 보내서 잡스를 죽여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그러니까 그냥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우리 방법이 없을까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책을 읽는다고 이제 사실 실제로 책 읽는 사람은 거의 그것도 없고 솔직히 스마트폰은 책을 읽기에 좋은 매체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좀 도전을 해봤는데 책은 종이책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께서 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 미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람 애들이 스마트폰을 볼까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는 3살짜리, 4살짜리 애가 스마트폰 엄마들이 이제 애가 우니까 스마트폰을 막 지워주잖아요. 그럼 압니까? 근데 그게 정말 과연 좋은 일인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물론 이제 주의력 결핍장애 같은 그런 게 와서 오는 것도 그렇지만 얘네들이 나중에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날까 이게 되게 걱정이 되고 우리 과학계도 어려운 거죠. 과학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주변의 사물을 관찰하면서 뭔가 이상한 게 있을 때 이게 왜 그런가 이런 거를 탐구하는 게 과학인데 스마트폰 보면은 이상한 게 없어요. 그 안에 모든 세상이 다 있다고 생각하니까 스마트폰 대신 어떻게 하면 애들한테 책을 보게 할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답은 이런 겁니다. 수능에 좀 책을 읽게 만드는 그러니까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라는 그런 시험이 있어요. 프랑스 고등학생들이 다 보는 건데 거기 보면은 애들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나는 과거에 내가 만든 것인가 이런 거고 그다음에 정치에 있어서 꼭 진실은 꼭 중요한가 이런 식으로 책을 도저히 읽지 않으면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수능은 다 찍기잖아요. 찍기를 어차피 한다고 하면 차라리 그냥 이런 식으로 양철북에서 양철북 107페이지에 나오는 카페 이름 이런 식으로라도 어떻게 좀 책을 읽게 하면 그리고 책을 한번 저 같은 경우도 책이 제 삶을 바꾼 경우거든요. 저는 책을 읽지 않았으면 제가 책을 읽기 전까지 30살이 되기까지 저는 제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1등이 프로야. 2등이 술, 3등이 여자였어요. 그러던 제가
이제 책을 막 갑자기 10년 넘게 폭풍처럼 읽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이제 제가 우리 사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아, 사회가 정치가 중요하구나 이거를 깨닫고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책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독서를 하냐 이거를